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일단 시험 범위고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근대화론은 무슨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죠? 진화론. 맞아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말했듯이 모든 사회의 그 근대화 과정이 뭘 거친대요? 일정한 단계를 거친답니다. 이 일정한 단계가 뭐였어요? 양미문이었어요. 야만사회에서 미개사회 거쳐 문명사회로. 그래서 진화론이나 근대화론이나 사실 내용은 거기서 거긴데 둘의 구분점이 있다면 진화론은 사회 변동 전체를 설명한다면 근대화론은 근대화의 과정을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설명 대상이 좀 더 좁고요. 근대화론이 말하는 근대화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였어요? 서구. 아니요, 서구를 닮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이코를 서구화였고 뭘 버리고? 전근대적 요소를 버리고 뭘 받아들여요? 현대적 요소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근대화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론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근대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은 근대화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근대화가 결국엔 서구 사회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구 사회를 닮아가는 게 꼭 근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건 누구 생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서구 중심. 서구 생각이라는,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전통적인 요소가 더 미개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게 더 근대적이고 발전된 거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또 비판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종속이론인데, 이 종속이론은 세상을 두 개로 나눴거든요. 무슨 부와 무슨 부죠? 중심부와 중심부와 주변부고요. 중심부는 쉽게 말하면 선진국, 주변부는 후진국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심부 국가가 주변부 국가를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근대화론이 말하는 대로 발전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러 결과물을 생산해냈지만 이 결과물을 모두 선진국이 착취해가니까 이 주변부 국가들은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한데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발전 정도가 낮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상태? 저발전. 맞아요.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미발전이 아님에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그럼 이런 선진국과 후진국,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종속관계, 착취관계로 근대화 과정을 설명해서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도 결과물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르는 게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 자생.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했다는 의의가 있고, 이걸 바꿔 말했을 때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에서 자생력이라고 표현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단어가 잘 안 보이시죠? PPT 지금 스크린이 고장나가지고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중심부, 주변부, 착취, 저발전, 국제적, 그 다음에 주체적인 발전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증강현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증강현실이 뭐예요? VR. VR도 쉽게 말하면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의 그 가상원의 3차원의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잖아요. 처음에 이 증강현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로 되게 유행했던 게임이 있거든요. 맞아요, 포켓몬고. 네. 왜 포켓몬고에 왜 웃으시죠? 여러분들 많이 하셨나요? 어때? 뭐 때문에 터진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공감대인데 지금? 아무튼간 저도 포켓몬고가 처음 나왔을 때 포켓몬고를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포켓몬고가 안 돼가지고 혹시 특정 지역만 터졌었는데 맞아요. 속초만 터져가지고 속초를 막 태초마을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걸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초 여행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강현실이 되면서 이런 게임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무슨 사회이기 때문이겠어요? 정보. 맞아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이겠죠. 정보사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사회의 다양한 특징들을 내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만 묻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이 정보사회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관련 기출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보사회의 특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1번. 뭐가 증가했다고 나오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새로운 관계가 증가했다.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관계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무슨 접촉이 감소했다는 걸까요? 실제로 얼굴을 맞대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맞아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이 어플은 이펜팔이라는 어플인데 유럽권이랑 아프리카권의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랜덤 채팅 같은 어플인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이런 페이지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랜덤 그런 다양한 외국인 만날 수 있는 어플은 아마도 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자르라는 어플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유튜버 신태일 씨가 조금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렇게 뭐 유익한 영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한 관계가 증가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관계가 생겨났고, 대신에 이제 영상 통화를 여러분들이 면대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상 통화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면대면 접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접촉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사회를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일 때 산업의 중심이 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자본도 있는데, 자본은 이제 사실 산업사회에서 주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사회에서 자본보다, 맞아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 요게 이제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지식정보사회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산업이 확대돼요? 3차 산업이 확대된답니다. 이쪽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요즘 뭐 4차 산업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점점 산업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3차 산업이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기존의 이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인 이 시스템으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뭘로 운영이 됐죠? 관료제. 맞아요, 관료제였어요. 근데 관료제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문화된 규약과 절차로 인해 뭐가 떨어지죠? 창의성. 맞아요, 창의성과 아이디어, 자율성이 떨어지고 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관료제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 하죠? 맞아요,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간관리제 역할이 축소되기도 하고 수평적 사회조직이 발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중시되기 때문에 탈관료제화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몇 개 아이디어 상품들을 갖고 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많이 쓰시는 빗자루와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이제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은 빗자루에 뭐가 묻어요? 머리카락. 맞아요,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묻는데 그 손으로 떼기도 찝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빗처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나가지고 빗자루를 여기다가 넣고서 이렇게 쏙 뽑으면은 먼지랑 머리카락만 꼭 빠지게끔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칫솔인데요. 이제 남자친구들이야 뭐 그냥 쿨하게 이게 펭구니까 상관없겠지만, 특히 여성분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고 이 입술 번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놀이공원의 음수대처럼 칫솔의 요 손잡이 부분에 빈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돗물을 내면은 음수대처럼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우리가 늘 쓰는 칫솔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는 게 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이 지금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토스트 좋아해요? 네. 이제 식빵 썰면서 바로 토스트가 되는 그런 나이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 상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밑으로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혹시 탁구 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탁구 치는데 이제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고 닫는 이 문을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떡 하면서 펴져가지고 이 문이 미니 탁구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탁구를 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었고, 네, 요거는 귀여워서 갖고 왔는데, 요것도 좀 사진이 잘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비눗물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약간 카파처럼 되는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료제 사회 조직 체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사회에서는 또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중시되기도 하면서 이제 생산체제도 바뀌게 되거든요. 과거 산업사에서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생산 방식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이 판매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사회가 되면은 더 이상 찍어내는 공산품은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생산체제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뀔까요? 다품종 소량 생산. 정확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내가 오늘 되게 코디에 신경 썼는데 가끔 이제 나랑 같은 옷을 입었거나 같은 신발을 신었거나 같은 가방을 맨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 기분이 어때요? 약간 뭔가 좀 찜찜하고 별로 좋지 않아,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신경 써서 코디했는데 내 코디가 실패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는 이제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찍어내는 공산품이 안 팔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신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뭐 설명도 어렵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굳이 여러 신발 종류를 말할 것도 없이 신발 종류 한 종류만 해도 종류가 다양해지는데, 이건 이제 다양한 하이힐의 종류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 우리들 눈에는 이게 구분도 안 되고 다 하이힐로 분류가 되지만 여성들 눈에는 이게 뭐 펌프스 힐, 스틸레토 힐, 웨지 힐, 그 다음에 뭐 플랫폼 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힐의 종류가 있대요. 뭐 잘 모르겠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본 결과 스틸레토 힐은 완전 우리가 아는 그 힐이 있죠. 여자 아이돌이 춤출 때 신는 그런 힐을 스틸레토 힐이라고 하고, 펌프스 힐은 앞굽이 되게 두껍고 두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웨지 힐은 여러분들이 좀 알 수도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뚫려있지 않고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약간 끈으로 묶는 형태의 힐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하이힐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같은 품종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지는 걸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팔리면 다시 또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제가 변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일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재택근무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이로 인해서 우리는 편하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솔직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복장도 조금 뭐랄까 예의를 갖춰서 조금 격식을 갖춰서 입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불편하시듯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또 약간 학교가 약간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사실 제가 오늘 청바지를 입긴 했지만 어른 선생님들은 청바지 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세요. 근데 뭐 겨울이야 그렇다 쳐도 여름철에 막 이렇게 꼭 긴 바지 입어야 되고 정장을 갖춰 입어야 할까요? 솔직히 여름철에 선생님들이 반바지 입는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원하게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텐데, 이런 불필요한 규칙들, 절차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무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재택근무인데요. 재택근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유명한 만화가 웹툰 작가인데 맞아요. 기안팔사 젊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옷을 홀딱 벗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름철에 이렇게 옷을 홀딱 벗고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제약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쌍방향 의사소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소비자에 불과했던 대중이 생산자의 측면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생겨났죠. 그걸 제가 소개해드렸던 단어가 네 글자로 뭐였죠? 맞아요. 프로슈머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보사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이 정보사회로 인해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정보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악성 댓글 쓰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제 면대면 접촉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날 수 있답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수능에 나온 거는 이 농산정의 특징 비교거든요. 제가 그거를 잠깐 끊었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끊어주세요. 네, 그럼 바로 특징을 비교하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료제와 정보부터 살펴봅시다. 자,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거대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나타난 새로운 사회 조직 체제라고 소개를 예전에 해드렸었죠. 이 관료제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어느 사회일까요? 산업사회. 네, 당연히 산업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높은 거예요. 정보사회. 정보사회일까요? 농업. 농업사회일까요? 당연히 정보사회가 맞습니다. 애초에 관련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사회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사회의 특징 중에 관료제에서 벗어나는 탈관료제의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가 뭘 채택하고 있어요? 관료제를 채택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업사회에 비해 낮을 뿐입니다. 상대적 크기는 산정동의 순서로 되겠고요. 두 번째, 평균 가구원 수입니다. 평균 가구원 수는 어느 사회가 제일 많을까요? 농업. 맞아요. 농업사회가 당연히 제일 많을 거예요. 자, 농업사회에서 주를 이루는 가족의 형태는? 확대 가족. 맞아요. 확대 가족이죠. 왜 같이 모여 살겠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사는 거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가족이 많은 가족, 그 사회는 산업사회일 겁니다. 산업사회에서 주를 이루는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핵가족이 되겠죠. 이제 굳이 다 같이 모여서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핵가족이실 텐데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이 구성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보사회가 되면은 주를 이루는 가족의 형태가 아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낚이신 거예요. 주를 이루는 가족의 형태는 여전히 핵가족이죠. 여러분 다 핵가족이잖아요. 대부분이 핵가족인데 뭐가 증가한 거예요? 1인 가구가 증가한 거죠.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혼 가구가 증가하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농산정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의 동질성 정도입니다. 어느 사회가 직업이 제일 동질성이 높을까요? 농업. 맞아요. 농업이에요. 왜? 농업사에서는 다 뭐하니까? 농사. 다 농사지니까 다 1차 산업에 종사하니까 제일 동질성 정도가 높을 거고요. 그 다음은 산업사회. 산업사회. 산업사에서는 이제 1차 산업 플러스 2차 산업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출근을 하죠. 제조업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보사회가 되면 어때요? 정말 이름만 갖다 붙이면 직업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직업 중에 재밌는 직업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골프공 다이버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골프공 다이버는 뭐 하는 분들일까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골프장에는 해저드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어요. 인공 호수가 있는데 골프 치는 분들이 잘못 쳐가지고 그 해저드에 공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전문적으로 줍줍하는 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필요하고 근데 이분들의 연봉이 거의 6, 7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요? 위험하니까긴 한데 그래도 연봉이 꽤 높죠. 제 연봉의 거의 2배 가량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학교를 때려치고 지금 농담인데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직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업 중에 제가 재밌는 직업은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라는 직업도 있어요. 이분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승무원. 승무원 아니에요. 승무원 면접실. 여러분들 안내를 왜 감별할까요? 아픈지 안 아픈지 알려고요. 아픈지 안 아픈지 알려고요. 아니고요. 누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향수를 만들려고입니다. 정확한 건.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 몸에서 가장 본연에 가까운 본원적인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 체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각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향수를 추천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직업이죠. 또 다른 재밌는 직업 중에는 인터넷 장의사라는 직업도 있고요. 이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 모두 다 삭제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아마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가 깨끗이 못한 분들한테 조금 필요한 그런 직업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 나타나면서 동질성 정도가 가장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입니다. 자, 어느 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제일 높을까요? 정보사회. 정보요? 정보사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재택근무 때문이겠지만 제일 높은 건 정보가 아니라 농업사회입니다. 왜? 농업사회에서는 집이 뭐예요? 집이 곧 일터죠. 집 앞에 다 논밭이 있고 그게 결국엔 다 집이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건? 정보. 재택근무가 가능해진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이 산업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보사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져서 산업사회보다 높고요. 그렇다고 산업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 산업사회에서도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가내수공업 같은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도가 제일 낮다라고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구성원과 면대면 접촉의 비중입니다. 구성원과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는 어느 사회일까요? 농업사회. 이게 제일 높은 건 당연히 농업사회겠죠. 농업사회에서 실제로 얼굴을 맞대는 관계가 주로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건 정보. 네, 산업사회죠. 농업사회에 비해서는 낮지만 당연히 정보사회보다 높습니다. 왜? 정보사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특징이 뭐였어요? 사이버 관계가 증가하면서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대면 접촉의 비중은 농산적인 순서라는 거.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특징들이고 이걸 수능에서 물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학습지를 돌려서 관련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한번 끊어주죠. 네,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은 관료제화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관료제화 정도는 순서가 어느 순서였죠? 산, 정, 농이네요. 그럼 여기는 동일하게 산정농, 산정농, 산정농 쓰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어느 사이가 제일 높았죠? 농, 정, 산이네요. 농정산의 순서로 큰 건 누구예요? 나요. 나죠. 그래서 나랑 기억이랑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구성원과 비대면 접촉의 정도네요. 자, 제가 면대면 접촉의 정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비대면 어떻게 될까요? 면대면의 정반대가 되겠죠.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정상로. 아니, 제대로 꼼꼼히 보셔야죠. 자, 정산동이면 어느 순서로 가면 돼요? 다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D는 직업의 동질성 정도로 나와 있네요. 동질성은 순서가 어떻게 됐죠? 농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서가 농산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네, 정답은 4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농업사회에서는 관료제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 관료제를 수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 정도가 미미하게 있다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 크기가 굉장히 낮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0으로 표시 안 하고 조금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네요. 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를 줬으니까 순서는 뭐가 돼요? 농정산. 네, 농, 정, 산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고요. 이랬을 때 농업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구성원 가운데 익명성이 높답니다. 아니에요. 익명성이 높은 건 어느 사회? 정보사회인 거죠. 농업사회는 서로 다 관계를 알고 지내는데 이제 정보사회가 되면 사실 이웃집도 잘 모를 정도로 관계 폭이 좁아지게 되죠. 이 둘이 바뀌어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정보사회는 농업사회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대요. 정보사회는 시공간적 제약이 작죠. 어디서든 우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뚜렷하대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정보사회가 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가 프로시머라는 단어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 4번, 가해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적절하대요. 면대면 접촉은 크기가 어떻게 됐죠? 농산정. 네, 농산정인데 여기 가해 순서를 보면은 정, 산, 농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순서가 안 맞으니까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 5번 가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이건 누구의 특징이었죠? 이건 정보사회인데 지금 나에다 넣는 순간 산업사회가 제일 크다고 나오니까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유형이에요. 여러분이 상대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문제가 살짝 까다로웠어요. 살짝.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귀찮은 문제인데, 자,
자, 보십시오. 앞에 두 문제와 유형이 다른 게 앞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ABC나 가나다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얘는 조건부로 달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내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준 단서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네요. 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어느 사이가 제일 컸어요? 네, 농, 정, 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못 썼다. 이 순서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제일 먼저 푸실 때 가나 다를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조건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가는 순간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데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정직하게 다이렉트로 순서를 가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출제자가 한번 함정을 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예를 들면은 가, 나, 다 이런 조합으로 가시거나요. 애초에 접근하실 때 아니면은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 문제에 숨어있는 함정을 바로 캐치해서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조합을 선택을 해보죠. 그럼 이 조합을 하면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당연히 충족이 될 거고, 두 번째, 나는 다보다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로 됐으니까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을 거고요. 마지막, 농업사회는 정보사회보다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대요. 어때요? 맞아요. 사회 변동 속도의 순서는 제가 굳이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너무 뻔해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정, 산, 농의 순서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니까 우리는 이 조건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A가 산업통역의 확산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무슨 사회겠어요? 이거 당연히 산업사회일 거고요. 아니,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산업이 중시되는 사회니까 정보사회고, 신석기혁명으로 전개돼서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사회니까 농업이네요. 뭐 어렵지도 않은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 네, 잘 매치시키면 정답이 2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키워드는 당연히 얘가 되겠죠. 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끊어.